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2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은 크게 4가지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은 다음의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 제2장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 제3장 고유시간과 좌표시간, 제4장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 지연,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제5장 민코프스키와 4차원 시공간, 마지막으로 제6장 민코프스키와 광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특수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도 로런츠 변환을 이용해서 시간 지연,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현상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성을 말할 수 있게 한 절대적인 기준인 빛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후반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명의 도구는 바로 로런츠 변환입니다. 이는 상대성 이론에서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수식인데요. 시간 관계식과 위치 관계식이 보이실 겁니다. 이 수식들을 이용해 특수상대성 이론의 주요 현상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지연의 수학적 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정지 관찰자 A가 광속의 80%인 0.8km 달리는 우주선 속 시계 B를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우주선 내부 같은 위치에서 시계의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할 때 감마인자 계산을 통해 시간 지연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0.8km를 대입하면 감마 값은 약 1.67이 됩니다. 이 시간 지연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우주선 안에서 1초가 흐를 때 외부 관찰자에게는 약 1.67초가 흐른 것으로 측정됩니다. 즉,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길이 수축의 수학적 유도입니다. 외부 관찰자가 광속으로 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길이 측정은 외부 좌표계에서 동시에 양끝점을 재는 것인데요. 이로부터 우주선 내부에서 측정한 고유 길이 L0와 외부에서 측정한 길이 L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은 L0를 감마인자로 나눈 값으로 표현됩니다. 이 길이 수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0.8km 속도로 움직일 경우 L은 고유 길이 L0에 0.6을 곱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즉, 100m 길이의 우주선이 외부 관찰자에게는 60m로 짧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길이가 수축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동시성의 상대성 유도입니다. 우주선 한가운데서 앞뒤로 빛을 발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로런츠 변환의 시간 차이식을 살펴보면 우주선의 앞뒤, 벽 사이의 거리, 즉 델타 X'이 0이 아니므로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차 델타 T는 0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인에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주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앞쪽 벽에 빛이 도달하는 사건이 외부 관찰자에게는 더 나중에 관측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등장시킨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자주 빛은 존재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빛은 물리학과 철학의 교차점을 구성합니다. 물리학에서 주제는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라는 것이었다면 철학에서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빛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빛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철학적 차원의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빛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방출설과 수용설로 나뉘었습니다. 플라톤은 눈에서 광선이 나가 물체를 만진다는 방출설을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에서 무언가 나와 눈으로 들어온다는 수용설을 제시했죠. 이 시기는 빛이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체라는 인식을 싹트게 한 시기라고 그 철학적인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에는 물리학적 거인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턴의 입자설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빛이 아주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빛의 직진성과 거울에서의 반사 현상을 설명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뉴턴의 압도적인 권위로 인해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100년 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동설의 태동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는 빛은 가상의 매질인
에테르를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빛이 서로 부딪혀도 그냥 통과하는 성질을 파동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뉴턴의 역학적 틀에 가려져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9세기에는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실험 결과 두 개의 틈을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입자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빛이 명백히 파동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맥스웰에 의해 빛에 대한 이해는 완성되었습니다. 제임스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는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가 측정된 빛의 속도와 일치함을 확인했고, 이로써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며 파동설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반전이 찾아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연구가 그것인데요. 광전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파동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했고, 빛이 에너지 덩어리인 광자로 충돌할 때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입자적 성질을 재발견하며 광양자 가설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결국 빛은 존재의 이중성을 가지며 파동이자 입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보성 원리에 따르면 빛은 상황에 따라 파동으로도 입자로도 행동합니다. 이는 어느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는 이중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양자역학은 관측과 확률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빛은 파동으로서 확률로 존재하고 관측, 즉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빛은 입자로서 그 위치가 확정됩니다. 이는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다른 거기에 있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지며 객관적 실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르그송의 빛 철학에서는 이미지와 장막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주를 물질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미지들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아니라 빛을 차단하여 상을 맺게 하는 검은 장막이라고 보았죠. 빛의 흐름이 우리에게 부딪혀 반사될 때 사물의 모양, 즉 형상이 탄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들레즈의 빛 철학은 내대적 발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빛이 외부 광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 내부에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론과의 조우를 통해 모든 존재는 고정되지 않은 빛의 변이 속에 있다고 설명했죠. 지각의 중심에서 관찰자의 속도와 위치가 빛의 흐름을 굴절시켜 특정한 물체로 고정시킨다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철학적 견해도 물리학적 이론도 부분적인 주장이고 결코 완성된 이론이 아닙니다. 빛은 상수로서 권위를 가집니다. 물리학적 상수시, 즉 초당 30만 킬로미터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대상의 모양, 즉 길이 수축과 크기, 그리고 시간이 변하는 결과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빛은 변하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변화하게 만드는 우주의 절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빛은 존재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역사적으로는 방출설과 수용설의 대립, 입자와 파동 논쟁, 파동설의 승리, 그리고 입자성 재발견을 거쳐 양자적 이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전자기파의 이중성과 광속 불변의 원리를 통해 이해됩니다. 철학적으로는 인식에 가는 근거이자 존재의 발생 원리이며 대상을 비추는 도구를 넘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한계이자 척도입니다. 빛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의 형상과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존재의 근원을 묻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